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에 KBS와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전국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한편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정치권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에 KBS와의 대담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할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언론사 대담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아쉽다는 생각은 사실 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이제 특정 이제 언론사와 신문사와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신년 기자회견 대체한 셈이 됐고 또 뭐 이런 뭐 사실 과거 정부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KBS와 신년 대담 한 적은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적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좀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좋았겠다는데 이제 굳이 방식을 이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한 건 아마 나름대로 좀 정제된 메시지를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주고받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겠다 그런 측면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지지난주죠.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가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건 생각할 문제다. 함정 취재고 몰카 공작이란 본질은 변함이 없어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국민의 눈높이가 어쨌든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해서 공이 사실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 이제 풀겠다는 거죠. 근데 과연 여기에서 그냥 김건희 여사의 가방 의혹만 얘기할 것이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의 입장에 최소한 이것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같은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정 전반에 관한 이제 얘기를 꺼낼 것이고 그다음에 새해 이제 여러 가지 총선이 있는 한 해이지만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또 플랜도 내세울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뭐 그 KBS와의 단독 대담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묻는 게 이제 언론사의 본령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것이고 질문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것까지 포함한 아마 이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 직접 소통이라는 측면은 조금 저도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신년 대담으로 택한 만큼 보다 소상히 보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속 시원히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밀도 있는 말하자면 신년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정제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의문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뭐 1시간 동안 사람 만나면 59분 동안 얘기한다고 해서 이른바 59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받기 싫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차라리 솔직하게 질문받고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효과가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더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능수능란하게 받아넘기기도 하고 또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선택한 거는 KBS와의 대담입니다. 사전에 질문지 주고받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대답 내놓을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만약에 녹화가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편집한 방송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을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관심인데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수준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권에서도 그렇지만 뭐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카 공작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 아니겠는가. 과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내일 녹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설 직전인 7일 날 방송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흘 동안 뭐 하려고 이 대담을 묵혀두는 겁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정보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4일 날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KBS 앵커가 전해줄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답변 준비하고 4일이 아니죠. 미리 건네줬겠죠. 그리고 녹화 들어간단 말이에요. 녹화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대통령의 발언을 편집하고 고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정제된 것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내보내면 이거는 다 이미 다 정해진 거를 정해진 답변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대담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면 7일날 방송이 될 거라고 하면 6일날 저녁에 촬영했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 최소한 국민들이 미리 각본에 따라서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이렇게까지 텀을 벌려놓으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건 다 계산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모들이 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오는 7일 KBS와 녹화 대담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제된 메시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물론 그 다수의 언론사와 그 말하자면 격이 없는 소통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누구나가 이제 그 신뢰할 만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 방식은 뭐 여권에서는 뭐 그 충분히 이제 수용할 만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데 다만 야권 입장에서는 반발하죠. 왜냐하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왜 사전 녹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논란을 만드느냐 또 대통령의 국정이라는 게 거의 매일매일이 그 말하자면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3일이라는 텀을 둔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또 말하자면 구문이 되지 않느냐, 지나간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이 돌발 상황이 더 벌어지면 그럼 내놓은 메시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 지금 뭐 다음에 갤럽 조사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그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 가운데 그 11%가 소통에 대한 문제를 꼽았어요. 소통 부족을 꼽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혹은 이제 신년 대담 방식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소통이 필요한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냥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다양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굳이 그것이 내용의 문제이지 형식에서 조금 좀 뭐 부족한 점이 있다도 내용으로 잘 포장해서 정제된 메시지가 국민에게 안정감 있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만 메신저가 내보낼 수 있다면 저도 그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을 제가 전제하더라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 왜 갤럽 조사에서 11%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보다 이제 뭐 다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말하자면 좀 논란이 있어서 정치 얘기는 현안은 안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이른바 대통령께서 좋아한다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서 기자들과 나누면서 소통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후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좀 단초가 돼야지 이거 한번 국정 대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국민과 소통은 마무리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보다 좀 다양하고 좀 그 열린 방식으로 조금 국민들과 다양한 접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갤럽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만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2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대로 집계된 게 9개월 만인데요. 사실 이번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돌파하고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지 분석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쇼도 계속 쇼하면 진정성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진다고 하면 그러면 지지율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기대를 과연 국민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할 거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거 잘 맞춰서 진짜로 하는 거구나라고 보여지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신년 대담이 그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12월부터 1월 쭉 지나가면서 계속 민생 토론회라고 순회하잖아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도 12월 말에 취임한 이후에 조금 오르는 현상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그거보다 앞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보다는 낮지만 민주당 당 지지율도 같이 거꾸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이 봉합되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도 전이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오르는 것만큼 기대감이 커지면 국민의힘으로도 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기자회견을 하든 뭔가 그 대담을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 뚫어주는 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기대가 자꾸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국민들은 별로 갖지 않는다. 이게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상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 이런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통령이 신년 이 기자회견 대신에 간담회 한다고, 담화를 한다고 할 때, KBS하고 한다고 할 때 여권은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들은 정치인들은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차마 진언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입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는 금기어가 돼버려서 이런 태도들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잠깐 지금 2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조금 30% 초반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신년 대담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다시금 좀 대국민 메시지 형식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비슷하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럼 좀 내용적인 측면 한번 네.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실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얼만큼 진솔하게 또 얼만큼 말하자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뭐 몰카 공작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 사실의 영역보다 태도의 영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감동도 줄 수도 있고 또 실망도 줄 수가 있는데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들이 사실은 이 실체적 진실을 거의 더 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고 이거를 접근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좀 와닿느냐.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폭의 설명과 입장 표명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 그 대담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그냥 통과 의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설 전에 그리고 총선 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하고 더군다나 같이 당정일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그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좀 진일보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부인에 대한 문제를 그럼 앞으로 정도 공적 영역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면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뭐 특별감찰관 이른바 제도와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큼 포괄적으로 나오느냐가 사실은 이 대담의 이제 말하자면은 질을 상징하는 거지 무조건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별거 기대할 게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은 현재로서는 조금 섣부른 감은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갤럽 조사에 나왔던 소통 부족이라는 그다음에 김 여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6%포인트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부정 지지율에 이런 부분들이 벌써 20%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다면 네.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있고 우회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여러 가지 갤럽 조사도 나온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말하자면 대담의 녹화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도 충분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부터 민생 토론을 개최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지역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또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런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연초부터 뭐 국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민생과 관련된 정책도 내고 민생 행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윤한 갈등에 묻혀져 버렸어요. 한 번 대통령이 여기에서 불참을 또 하게 30분 전인가 불참을 한다는 게 돼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윤한 갈등이 어디로 튈 것이냐에 관심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겨우 이제 정치적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그래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쪽에 연동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아마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날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진도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이른바 좀 연출하고 이른바 PI 차원에서 홍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민생과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이 돼가지고 함께 나가고 연동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체감 지수가 뭔가 이게 우리 실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동의를 표명할 때 실제 지지율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그게 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른바 디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체감 지수가 좀 진정성 있게 와닿을 때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경기도 김포시를 찾는데 민심 잡기에 어쨌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또 추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지역 유권자들도 이거 진짜 허언으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막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뭐 노력하는 점들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게 진짜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도와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총선의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인천, 경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지금 경기, 수원 갔다가 지금 또 구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일종의 뭐 수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에 지상으로 철도가 지나가면 지역이 분할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또 장애가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다 지하로 넣어버리겠다. 근데 그 대신에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간 자본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요.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1이에요. 그리고 호남을 제외하고 인천 경기를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인천 경기가 국민의힘이 33이고 민주당이 36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도권이 의석이 또 제일 많잖아요. 특히 경기 인천 의석이 제일 많거든요. 전국에서. 경기 인천에서만 국민의힘이 선전을 해주면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뭐 일자리 문제를 계속 민생 토론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지역하고 거의 겹치는 지역을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게 이제 좀 냉정한 평가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태도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그 틀거리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게 나온 부정평가 이유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오히려 부정평가 항목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다니면서 감세든 뭐든 막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으로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거 하나하고 윤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지만 국론 분열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이건 너무 비정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통 부족만 해결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조금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주 그 지금 그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이번에 다시 또 부상을 했어요. 뭐 사실은 민생 경제 체감할 수 없다도 그게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뭐 소통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건 맞죠. 그 응답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그거는 이제 그 다양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뭔가 그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뭔가 독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적도 상당히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저는 이번 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일 이제 저 대담 형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좀 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민생 행보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저런 많은 총선 행보가 잘 결합이 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내놓는 정책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분명히 저는 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투표할 때 다 받았던 지지율이 48%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집권 중반기로 가면서 정책에서 저는 승부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어제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해서 자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했거든요. 똑같이 정치 테러를 당했지만 둘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스스로의 발언이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자기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위원장이 야권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발언이 저는 결코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자신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막 괴롭히는 말처럼 보여서 속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발언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경찰이나 이재명 대표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던 그때 직후에 보였던 경찰이나 국무총리실 대응이나 또 여당의 대응하고 비교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많이 비교되는 측면이 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정치권이 좀 자성하고 좀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자고 한다거나 좀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호감도를 더 훨씬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가면서 배현진 의원하고 같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민주당의 팬덤 정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는 최소한 부동 중도층 정도까지는 민주당은 지지층은 빼놓더라도 그 층까지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 윤 대통령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대표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은 한동훈 대표의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에 대한 테러를 음모론으로 그다음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울대병원 퇴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삐뚤어진 우리 사회의 적대적 증오 정치가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본인이 그때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도 주고 공감도 줬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이제 정치가 적대적 진영 정치에서 좀 탈바꿈하겠구나 그랬는데 털커덕 한 달도 안 돼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이념 정치가 나온 부산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치 여기에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야당 대표의 피습이 너무 말하자면은 아주 중대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뒤에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 대표가 담대하게 이런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번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총선에 아무리 여야가 부딪히는 지점이라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보자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삐뚤어진 팬덤 정치 바꿔나가겠다. 자, 정치가 최소한 선진화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서 무려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테러를 배후가 있다는 식, 음모론이 있다는 식.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야가 공이 머리를 맞대고 이건 진짜 없애자고 얘기할 우리 구태고 청산해야 할 문화인데 이런 것을 자꾸 자극하는 언행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책임 있어요. 민주당에서 강경지층이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 진영 간이 갈라진 정치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 없어요. 윤 대통령이 야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통합이란 메시지를 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쪽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야당이 지금 집권 세력은 아니잖아요. 모든 야당의 책임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집권 야당 여당이 갖고 대표의 있고. 언급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두 분 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주제를 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선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일단 민주당에서는 선거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선거를 앞두고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자기 책임성 있게 결정을 못 내리고 마치 책임을 떠미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인식할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지금도 결정이 많이 늦었는데 앞으로 결정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거의 악재가 될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낫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고 할 때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느 한쪽으로 이게 마치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 제도에도 결함이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자꾸 창당되잖아요. 그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이미 창당하겠다고 국민의 미래라고 뭐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준비 작업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연동형 비례제에 원래 본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곱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이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갈 때 그럼 혼란은 줄여줄 수 있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바꿔서 개선해 줘야 할지 지역주의 완화에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국민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 게을리하고 자기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제대로 말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선거를 대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태도다. 그러니까 결정할 거면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게 자기가 그동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뒤집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호소하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회초리를 차라리 때려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만약에 두 제도 자체의 결함이 다 있다고 하면 그러면 차기 선거제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헌 문제까지 연결해서 선거제 다시 손보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같이 해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설 전에 결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설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여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도를 확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거기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권역별도 아니고 아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합의해 줄 것인지 이것도 좀 물밀합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또 힘을 합쳐줄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밀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로 진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한테 남아있는 지금 과제가 3개예요. 네. 단순히 뭐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권역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과거로 회귀해서 그냥 병리평으로 갈 것이냐, 얻은 수만큼 지역구에서 얻은 네. 수만큼 이제 나눌 것이냐.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당론으로 모을 것이냐. 그러면 당의 의결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안 하고 전당원 투표로는 우회로를 택하려다가 정말 네.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당론을 모은 절차 가지고 어떻게 상대당과 협상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설 전도 사실 힘들어진 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총선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성정당 그때 그 창당하고 그 법이 통과되고 할 때가 3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거의 한 달 이상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례를 믿고 조금 더 연장해도 되지 않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아요.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속담에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 사실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잘 팔려도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바로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대선까지 염두에 두려니까 나중에 명분을 살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총선을 생각하려니 실리는 아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좌고우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그러다 보면 또 말 바꿔요. 아니면 동문서답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빨리 그 불확실성 제거에 대해서 빨리 어쨌든 민주당이 선택을 해줘야 되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본인들은 병리평으로 가든 아니면 위성정당으로 가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쨌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그 갤럽 예. 조사에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된다면 병리평하고 연동형 어떤 걸 선호하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리평이 38, 연동형이 34예요. 병리평이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병리평이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선호도가 높은 비율이 국민의힘이 더 훨씬 높아요.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병리평을 선택할 경우에 당내 갈등이 일어나거나 지지층 사이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정치 적극적 관여층의 경우에는 병리평이 높게 나오지만 소극적 관여층에서는 연동형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 관여층은 상대적으로 중도 부동층으로 좀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병리평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역풍이나 반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동형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거 이전 방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민주당의 실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명분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데이터상으로만 보면은 제일 현실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가 사실 비슷해요. 오차범위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리평이든 연동형이든 국민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사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제도가 우리 삶에 뭐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이냐 이건 큰 관심사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여야 정당의 관심 사항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심이 제대로 좀 반영되고 그다음에 혹시 군소정당들도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연동형이 이제 나온 건데 그게 어차피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이용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병리평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상 저는 좌고우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보다 진솔하고 보다 말하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상향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아직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손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주판을 튕기는 거 제가 보기에 이게 그래서 개도 구럭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이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서 좀 더 용기 있는 선택을 빨리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에 맞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제 최고위 했는데도 4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도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전 당원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윤 대통령의 KBS 대담 많이 비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태도도 똑같이 그렇게 비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좌고우면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재명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약도 내놔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 평가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 문제 털어내고 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질질질 시간 끌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KBS 대담도 이렇게 시간 끌다가 보니까 오히려 평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빨리 결정하고 차라리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재명 대표의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이번 선거제 선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역풍이 맞을 거라고 저는 다 100%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하자면 선거구제라는 입법사항이잖아요. 근데 왜 입법사항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합니까? 입법사항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의원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면 될 일을 본인이 피해 가려니까 우회로를 택하려니까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전당원 투표를 했던 순간 민주당이 다 욕을 먹었어요. 위성정당 그때 도입을 전당원 투표했죠. 그다음에 지난 2021년 4.27 재보궐선거 때 당원 바꾸는 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후보 내는 거, 그 전당원 투표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회로를 택하는 순간 정치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회로를 택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걸렸는데 저는 더더군다나 이런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강성당원들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지도부가 지금 뭘 원하는지 강성당원들이 알고 거기에 딱 그 트랙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병리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높이 나왔다는 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거는 그러면 정말 온당하지도 않고 그건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 두 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그나마 빠른 길이다. 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선거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는 걸 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마치 선거제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논리가 맞지만. 그러니까 과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제 말이 반은 맞아요. 국민의힘하고 협상하면 해야 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한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보기에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일치하셨으니까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